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의사소통장애 상담, 이 수업을 맡은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이 의사소통장애 상담이라는 수업들을 계속 이제 6주간 듣게 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수업은 언어 치료학과 학생들의 어떤 그런 전공 기초 수업이기도 하면서요. 실은 굳이 언어 치료학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장애우들을 특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이 대상자들은 꼭 굳이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라면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은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한 어떤 기초 교과목이자 또한 종합적인 교과목이자 그리고 더더욱 상담, 즉 응용적인 그런 교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상담 기법과 어떻게 대처 방법 등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가 되시겠고요. 첫 주에서는 간단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이제 이런 다학문적인 협력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오늘 수업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학문적 협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소통 장애를 담당하는 수업들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학제적으로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학문, 특정 영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그것을 응축해서 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오늘 25분 수업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다학문적 협력의 유형과 각각의 형태 그리고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학문적 협력이라 하면요, 예, 결국 세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배우실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다학문적 협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학문적 협력의 특징과 네, 그런 부분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간학문적입니다. 네, 조금 더 진보된 이 간학문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파악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런 다학문적인 협력에 예, 최근에 지향하는 그런 유형은 바로 이 초학문적인 유형입니다. 네, 네, 트랜스라고 하는 예, 이런 용어 자체가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학문 간에 초월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학문적인 협력의 세 가지 유형을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의사소통 장애와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사소통. 예,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떠오르시나요? 도대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의사소통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라 하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바로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다. 바로 첫 번째가 언어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스피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말은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게 네, 청취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이라 하면 어떤 글자를 표현하는 언어, 문법적인 측면의 언어와 그 다음에 물리적인 현상인 말만을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은 듣는 것, 청취, 이것도 의사소통의 하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각자의 말만 주고받는다면 이는 청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취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도 함유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의사소통을 이루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의사소통 장애란 무엇일까요? 네, 결국 의사소통 장애란 이처럼 언어나 말 그리고 청취에 문제가 있는, 즉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소통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는 우리는 언어 장애,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말의 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이를 말장애라고 명칭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사소통 장애 상담, 즉 의사소통의 문제를 상담하는 그러한 대상자들은 주로 언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말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전공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수업은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이라든지요, 사회학에서의 상담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와 같은 상담은 내담자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한 문제에 잘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각각의 기술들을 얘기하고요. 우리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상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유무형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애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상담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아동 언어 장애 같은 경우에 한 40분 정도 치료를 하고 10분 정도 상담이 진행되잖아요. 이러한 상담 때 우리는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들어줘야겠지만 바로 대상자, 언어치료 대상자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지침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상담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특성과 어떠한 그들의 어려움, 문제점, 그리고 학교 현장과 의료기관 현장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들에 대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어치료사는 주로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바로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 이 두 가지 근무 환경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요, 보시면 학교에 언어치료사 근무하고 있죠. 네, 학교 언어치료사라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는 언어치료사들은 교사가 아닌 언어치료사의 형태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에서 언어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런 교육기관이 있겠죠. 자, 그리고 사설 클리닉, 언어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이 사설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크게 교육 현장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언어치료사들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의료 현장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언어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이 병원이나 재활센터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언어치료사들이 앞으로 향후 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측됩니다.
자, 결국은 종합하면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이 우리 언어 치료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언어 치료 환경과 의료 현장에서의 환경은 또는 요구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의 교재에서는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각각 나눠서 각각의 어떤 어려움들, 상담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 모두 다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업무 환경 속에서 통합적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카센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센터. 네. 저도 이게 자동차를 몰고 있다 보니까 카센터를 자주 방문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카센터 가면 어떠신가요? 네, 카센터 가시면 사장님 혼자 담배 뻐끔뻐끔 피우고 계십니다. 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다가 제가 오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죠.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동차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차 올리고 보자고 얘기하시죠. 자, 일단 차를 올리고 보자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차를 올리십니다. 차를 막 올리시죠. 자, 차를 올리고 이것저것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부터 갈고 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선 이거부터 갈고 보시죠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덜 철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부품을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찾아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번에 이거부터 한번 갈아보시죠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자, 제가 카센터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건 아니에요. 자, 카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원. 병원 어떻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여러 전문가가 있죠. 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처음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자, 간호사가 먼저 개인정보를 조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네, 뭐 초진인지 아니면 재진인지 또는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방사선사 같은 의료기사들이 네, 어디가 안 좋은지 검사를 합니다. 네,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죠. 엑스레이를 찍던지 MRI를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방사선 영상 촬영 근거를 보고 이 경우에 해결법, 수술법이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치료사들, 저희처럼 언어 치료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수술 후에 재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병원과 카센터,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바로 여러 전문가가 협력적인 팀을 구성해서 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 하면 결국은 협력적 팀을 구성하는 그런 기관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하시겠다면 여러분들은 카센터와 같은 기관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처럼 운영되는 기관을 방문하시겠습니까? 또는 어떤 기관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예, 저라면 아마 여러 협력적 팀이 구성되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런 기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언어치료사용 업무 환경이 이처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통합적 모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담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은 재활치료의 핵심이다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날, 어, 이빨이 아파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어디가 아픈지 뭐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요. 만약에 어떤 아주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막 손을 떨면서 치료를 하세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런 상담을 없이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말 없이 그냥 바로 수술부터 한다면 우리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어치료, 즉 이런 재활치료의 시작은 바로 상담이고요. 재활치료의 끝도 역시 상담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를 동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상담은 재활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네, 수업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 현장, 교육 현장 이러한 곳에서 통합적 팀을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통합적 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요즘의 재활치료의 한 시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의료 및 교육 현장에서 유관 전문가와 언어치료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의사소통 장애 분들이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언어치료사가 의사소통 장애를 치료하는 한 축입니다. 중심 축입니다. 자, 그와 함께 의사소통 장애 분들은 언어 치료만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 때 또 간략하게 다루겠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수업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일 질환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의사소통, 즉 말이나 언어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예컨대 뇌졸중이나 뭐 치매, 뭐 또는 뭐 청각장애 이러한 문제들이 말 언어 문제를 동반한다면 의사소통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분들은 또 이런 유관 전문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병원 세팅에서 병원 환경에서 다루시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교사, 특수교사, 심리학자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학교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그 내담자인 의사소통 장애우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은 의사소통 장애 분들이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치료, 언어 평가 과정에서 결국 유관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도 임상에서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언어 치료사가 언어 치료만을 가지고 단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아동 언어 치료를 할지라도 교사나 특수교사, 심리학자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아동들은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복지관을 다니는 아동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문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사실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10년 전이네요. 7년도에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장애아동 보호자 대표께서 나오셔서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교육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교육은 특수교사에게 치료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떠맡기는 실정입니다라고 하소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왜 이런 하소연이 나왔었냐면요. 2007년도에 특수교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교사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치료교사라는 형태로 그 학교에서 언어치료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팀장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를 받을 그런 장애우들은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형태의 어떤 협력적인 형태의 치료와 진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학문적 협력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로 통합적 치료 모델이 제안되게 되었다는 건데요.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인 교육이나 치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80년대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어떤 장애 아동이 언어 치료는 언어 치료실을 방문해서 따로 언어 치료만 받고요.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담 치료실을 가서 상담 치료만 받고요. 또 음악 치료실을 방문해서 음악 치료만 받고요. 학교는 학교에 가서 교육만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8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어떤 제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교육과 분리되어 제공될 것이 아니라 바로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대두되었던 거죠. 따라서 통합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팀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학문적 협력이라는 흐름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통합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즉, 다시 얘기하면 통합적 모델, 통합적 협력 좋은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통합적 모델이 뭐냐, 통합적 협력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통합적 모델을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형태의 통합적 모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1주차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 모델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다학문적 협력. 멀티, 인디스피너리라는 게 이게 어떤 다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멀티, 여러 학제간, 즉 다학문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간학문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자로 간은 사이간이 되겠죠. 자, 인터. 자, 학문 안으로 들어간다. 학문 사이사이다라는 뜻이죠. 자, 간학문적. 이 용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초학문적. 트랜스. 초월한다. 초학문적이라는 뜻입니다. 저 우리 그 드래곤볼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손오공이 사이언인데 초사이언인. 사이언인을 초월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트랜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학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의 종합적 모델을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이고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바로 다학문적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간학문적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초학문적 모델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강좌는 25분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통합적 모델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통합적 모델은 세 가지 유형이고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모델이 있더라. 자, 여러분 아마 놀라셨죠? 갑자기 화면이 커져서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수업은 좀 소개 내용이 많았고요. 앞으로 6주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